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이 되었어요. 나이 들면 몸이 먼저 망가진다고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먼저 망가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나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딸 강주연과 사위 이태훈, 그리고 9살 손녀 예빈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딸과 사위는 동네에서 식당을 해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예빈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예빈이가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싶어요. 아내, 송미라는 손맛이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미란이 손만 거치면 김치 한 조각도 밥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갈비찜, 된장찌개, 심지어 달걀말이 하나도 미란이 손을 타면 다 맛있었어요. 예빈이도 할머니가 해준 거 아니면 안 먹을래 하면서 다른 반찬은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예빈이 저녁을 차려주고 저랑 마주 앉아 국밥 한 그릇 먹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당신 국밥 좋아하잖아. 오늘 사골 우려서 제대로 끓였어. 어유, 국물이 진하니 딱 좋네. 역시 내 마누라는 최고라니까. 그렇게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다음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미란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단 한순간에 떠나버릴 수 있다니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정신이 멍했어요. 사람들은 울며 조문을 왔지만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바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아니, 집이 아니라 집에 있던 우리 가족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일 걱정됐던 건 손녀 예빈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예빈이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보통 아이들은 그 나이에 펑펑 울고 매달릴 텐데 우리 예빈이는 달랐어요. 그냥 멍하니 할머니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손이 영정사진을 꼭 붙들고 있더라고요. 예빈아, 이제 가자. 할머니, 언제 와?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 주연이랑 사위 태훈이는 장례가 끝나고도 정신이 없었어요. 식당 문을 며칠 닫았으니 손해본 거 걱정하느라 바빴죠. 아빠, 예빈이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애들은 금방 괜찮아져요. 주연아, 애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다. 얘는 지금 속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을 거야. 아빠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예빈이는 괜찮아요. 저는 알았어요. 예빈이는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 우리 예빈이가 할머니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손으로 수저를 맞추고 김을 접어 밥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아내가 늘 하던 행동이랑 똑같았어요. 예빈아, 뭐해? 할머니, 밥 차리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예빈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우리 예빈이가 밤마다 부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서 아무 말 없이 찬장 문을 바라보면서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나왔는데 거기 예빈이가 서 있었어요. 부엌 불도 안 켜고 찬장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작은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더라고요. 예빈아, 뭐해? 할머니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빈이는 그 조그만 몸으로 찬장 앞에 서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찬장 문을 열면 그 안에서 할머니가 나올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예빈이의 작은 등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품이 그리워서, 그 따뜻한 손길이 보고 싶어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나 조용히 그리고 깊이 아파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예빈이의 작은 어깨를 감쌌어요. 예빈아, 할머니는. 차마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가
꼭 다시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꼭 다시 해준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예빈이가 단순히 그리움 때문에 부엌에 서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분명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어쩌면 할머니가 꼭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대체 찬장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예빈이는 거기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새벽 예빈이를 조용히 방으로 데려와 재운 뒤에도 제 마음은 영 개운치 않았어요. 아이는 잠들었지만 저는 도통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이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예빈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꼭 다시 해줄 거야. 이게 단순한 그리움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할머니와 무슨 약속이라도 했던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빈이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예빈아,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더라고요. 어젯밤엔 왜 부엌에 있었어? 혹시 할머니랑 한 약속이 있니? 예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다그치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억지로 말하게 할 순 없지. 하지만 그 조그만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제 가슴이 다 저릿해졌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낮 예빈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부엌을 살폈어요. 아이가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건 분명 그 자리에 무언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예빈이가 매일 밤 서 있던 찬장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아이가 서 있던 위치, 바라보던 방향, 그리고 문 앞에서 망설이던 모습까지. 예빈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찬장 속에 있는 무언가였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찬장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조미료 통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찬장이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낡고 두툼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군데군데 귀퉁이가 접힌 노트.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건 미란이가 늘 노트였어요.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어요. 안에는 미란이가 정성껏 적어놓은 예빈이와의 시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만들던 요리와 그 요리와 함께 했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란이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손길, 정성스럽게 요리하던 모습, 밥 먹자 하며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놓아주던 그 모습까지.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거기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예빈아, 할머니가 꼭 다시 해줄게.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예빈이는 이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밥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밤마다 부엌 찬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노트 속 마지막 문장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해줄 거야. 그 한마디가 이 작은 아이를 밤마다 찬장 앞에 서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손에 힘이 풀려 노트를 꼭 안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란이는 떠났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떠난 이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예빈이는 여전히 밤마다 찬장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찬장 문을 열기만 하면 할머니가 나올 거라고 믿는 것처럼 조용히 묵묵히. 그 조그만 등이 혼자 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다 저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더 안타까웠던 건 그걸 모른 척하는 우리 딸 주연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참다 못해 주연이를 불렀어요. 주연아, 우리 예빈이 요즘 좀 이상한 거 너도 눈치 못 챘냐? 이상하다뇨? 뭐가요? 밤마다 부엌 찬장 앞에서 서 있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뭐. 아빠, 애들은요. 금방 괜찮아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그 말을 믿고 하는 거냐? 금방 괜찮아지기는 개뿔. 예빈이는 괜찮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게 문제야. 아빠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빈이 아직 어려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애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애도는 무슨 애도야. 얘는 지금 할머니가 돌아온다고 믿고 있다니까. 잔장에서 나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주연이는 제 말에 순간 움찔하는 듯 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제 낮에 예빈이가 학교 간 사이에 찬장을 열어봤어. 거기서 내 엄마가 남긴 요리 노트를 찾았지. 근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남아있더라. 예빈아, 할머니가 꼭 다시 해줄게. 딸은 그제야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빈이가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래.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꼭 다시 해줄게였으니 예빈이 입장에선 그걸 약속으로 받아들인 거야. 내 엄마가 다시 와서 밥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곧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애들은 원래 금방 잊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 정말로 예빈이가 괜찮아 보이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고. 딸은 끝까지 무덤덤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제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이 애미한테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자기 딸이 겪고 있는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예빈이 학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마침 학교 시간이었고 저는 교문 앞에서 예빈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선생님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예빈이 담임인 문서연 선생님이었어요. 예빈이 할아버지 되시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빈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계속 멍을 때려요. 전에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렸는데 요즘은 말수도 줄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요. 미술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예빈이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고 그저 할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빈이랑 참 각별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군요. 어쩐지 요즘 예빈이 눈빛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니. 아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써볼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주연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연아, 예빈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학교에서요? 무슨 문제요? 수업 시간에 멍을 때리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반응을 안 한대. 미술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 그렇게까지요? 이번엔 주연이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알겠냐? 내가 말한 대로 애들은 금방 괜찮아진다는 말 그거 예빈이한테는 안 맞아. 이 아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딸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예빈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 이제부터는 예빈이가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손을 잡아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예빈이는 여전히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만 할 뿐이었어요. 예빈아, 밥 좀 먹어야지. 이러다 쓰러진다. 배 안 고파요. 어젯밤에도 안 먹었잖아. 그러다 진짜 병 난다. 예빈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숟가락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기만 할 뿐
밥은 입에도 안 댔어요. 애가 이렇게까지 안 먹으면 어쩌나.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 속이 더 타들어갔어요. 딸 주연이도 안타까웠는지 이번엔 피자를 시켜봤어요. 예빈아, 내가 좋아하는 피자야. 치즈 듬뿍 올린 거야. 한 조각만 먹어볼래? 괜찮아요. 아니야. 그래도 한 입만. 엄마가 내 피자 좋아하는 거 알잖아. 할머니가 해준 거 아니면 그냥 안 먹을래요. 그 말에 주연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피자 상자를 조용히 닫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지 않은 밥상은 의미가 없다는 듯 예빈이는 점점 더 바싹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했어요. 애가 이렇게 밥을 안 먹는데 내가 그냥 두고 봐야 하나? 아내는 떠났지만 아내가 남긴 요리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예빈이를 위해서라면 해봐야 하지 않겠나?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요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였어요. 칼질도 서툴고 계란 프라이조차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랜 친구를 찾아갔어요. 민석이는 한때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했던 전직 요리사입니다. 민석이네 가게를 찾아가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어요. 민석아, 나 요리 좀 가르쳐줘. 뭐, 요리를 배우겠다고? 내가? 그래. 야, 김정호. 너 칼질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 갑자기 웬 요리야? 손녀한테 밥 좀 해주려고. 내 딸이 밥 안 해주냐? 아내가 해준 것만 기다리다가 애가 밥을 통 안 먹는다. 이러다 진짜 병 나겠다 싶어서 내가 해주려고 한다. 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유는 괜찮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지. 할 수 있고 없고가 어딨냐. 내 손녀 밥도 못 챙겨주면 내가 무슨 할아버지냐. 친구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휴, 나도 늙었나? 감동받을 뻔했네.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 내가 옆에서만 좀 봐주면 돼. 나도 해보면 금방 배운다니까.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 알아? 대충 하면 되겠지 하다가 부엌을 불바다로 만들지.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렇게 내 생애 첫 요리 도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메뉴는 갈비찜. 예빈이가 할머니한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고기 손질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칼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민석이가 혀를 끌끌 찼어요. 야야야, 칼 그렇게 잡으면 손 다친다. 어휴, 내가 그냥 할까? 아냐. 나도. 됐고, 너는 물부터 올려. 고기는 핏물부터 빼야 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고기를 삶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양념장은 레시피를 보고 따라했는데 민석이가 한 입 맛보더니 인상을 팍 썼어요. 야, 이게 무슨 양념장이야? 이걸로 고기를 재우면 그냥 소금 뿌린 거랑 다를 게 없겠구만. 아, 그래? 설탕 더 넣고 간장 조금 더. 마늘도 부족하다. 어휴, 요리는 감이야. 감, 숫자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혼이 나면서도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갈비찜이 완성됐어요. 저는 예빈이 앞에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놨어요. 예빈아, 할아버지가 갈비찜 해봤다. 한번 먹어볼래? 손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더니 잠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씹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 할머니랑 맛이 달라. 그 말에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에휴,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저는 다시 갈비찜을 만들기로 다짐했어요. 갈비찜이 실패로 끝난 그날 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의 요리 노트를 보고 정성껏 만들었는데도
예빈이 입에서는 결국 할머니랑 맛이 달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 내 할머니 음식을 내가 어찌 따라가겠냐. 속으로 그렇게 체념하려 해도 예빈이가 실망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주연이가 툭 던지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너무 애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니까요.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그 말을 아직도 하냐? 시간이 해결할 거였으면 벌써 해결됐어야지. 예빈이가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은 게 언제인지나 아냐? 아빠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빈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냥 슬퍼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내 새끼한테 할 소리냐? 얘는 그냥 슬픈 게 아니야. 내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주연이는 내 눈을 피하면서도 여전히 탐탁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사위 태훈이었어요. 그동안 예빈이 문제에는 늘 조용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주연아, 아버님 말이 맞아. 뭐, 솔직히 나도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예빈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지. 주연이는 당황한 얼굴로 태훈이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이번 휴일엔 나도 예빈이랑 시간을 좀 보내볼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그게 맞다. 내 딸이다. 이제라도 신경 써줘야지. 사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태훈이는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도 예빈이 방에 들어가 책을 읽어줬고 주말엔 자전거 타러 함께 나가기도 했어요. 예빈이가 여전히 말수가 적긴 했지만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그 작은 손을 보니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시작된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였어요. 부엌을 정리하다가 찬장 구석에서 작은 유리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투박한 손때가 잔뜩 묻은 작은 통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작은 종이 메모들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 속에는 아내의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문장이 보였어요. 내가 갑자기 없더라도 예빈이한테 꼭 해줘.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내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남겨놓고 간 거였어요. 혹시라도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예빈이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라는 당부였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종이들을 넘겨봤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아내가 평생을 바쳐 차렸던 따뜻한 밥상의 모든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내의 일기장뿐만 아니라 아내가 직접 적어준 비법 양념 레시피까지 따라했어요. 양념을 만들 때마다 설탕은 조금 더, 마늘은 꼭 다져서 넣어야 해. 하던 미란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기를 재울 때도 고기는 오래 재워야 맛이 배어. 하던 그 따뜻한 말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절대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메모 한 장 한 장을 보며 아내가 남긴 모든 흔적을 따라 천천히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예빈이 앞에 갈비찜을 내놓았어요. 이번엔 아내가 남긴 레시피를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고기는 푹 익혀서 부드럽게, 양념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빈이가 과연 먹어줄까 하는 거였어요. 나는 아이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몰라 조용히 눈치를 살폈어요. 예빈이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잡은 채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예빈아, 할아버지가 다시 만들어봤다. 이번엔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했어. 예빈이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한 입 깨물었어요.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번에도 할머니랑 다르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빈이는 한참을 씹다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할머니랑 비슷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는 것 같았어요. 숨을 참고 기다렸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빈이가 웃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애다운 순수한 미소였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내가 남긴 밥상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걸요. 그날 예빈이는 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야 할머니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예빈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늘 하던 것처럼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어요. 부엌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고소한 간장 냄새가 감돌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하고 정겨운지 예빈이는 꿈에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었어요. 예빈아, 이제 할아버지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 해. 예빈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응. 우리 예빈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열심히 배웠잖아. 예빈이는 꿈속에서도 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와서 해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예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서운해하시겠네. 예빈이가 할아버지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할머니가 바라는 일이야. 예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속의 할머니는 따뜻했고 그 품은 언제나처럼 포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빈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잘 먹고 많이 웃으면서 지내야 해. 알겠지? 다음 날 아침 예빈이는 눈을 뜨자마자 방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부엌에 서 있는 나를 보며 두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응? 오늘 저녁에도 갈비찜 해줘요. 나는 깜짝 놀라서 예빈이를 바라봤어요. 이제까지는 밥상 앞에서 주저하고 겨우 몇 숟가락 뜨던 아이였는데 스스로 먼저 해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그날도 우리 집엔 따뜻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어요. 예빈이가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밥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빈아, 우리 할머니한테 갈까? 예빈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납골당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아내가 떠난 뒤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너무 가고 싶었지만 막상 그곳으로 가려 하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빈이도 나도 할머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졌으니까요. 응. 이제 우리도 가서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예빈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고 말해드려야 하잖아. 예빈이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할머니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예빈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는 걸 보니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사진,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아내의 납골당에 도착했어요.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납골당이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 아내의 사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예빈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아내 앞에 섰어요. 나는 아내 사진을 보자마자 목이 메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봤던 얼굴인데 이제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 나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콱 막혔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 너무 힘들었어. 예빈이가 밤마다 찬장 앞에 서 있었어. 나도 요리를 배웠다. 당신 레시피를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그리고 우리 예빈이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 나는 조용히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예빈이가 이제 잘 먹어. 내가 해주는 밥을 말이야. 그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니. 당신이 들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때 예빈이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어요. 나는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예빈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 할아버지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어요. 나는 그 말에 순간 울컥해서 아내 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빈이가 이제 진짜 할머니를 놓아주려 하는구나. 그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예빈이는 더 이상 밤마다 부엌에 서 있지 않았어요. 이제 찬장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밤늦게 슬그머니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예빈이는 나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면 예빈이는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해요? 나는 아내의 요리 노트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오늘은 잡채 해볼까? 나 당면 좋아하는데. 예빈이는 옆에서 작은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더니 내 옆에서 당면을 툭툭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당면은 미리 불려야 해요. 오, 우리 예빈이 이제 다 알구나? 해. 할머니가 해줄 때 옆에서 봤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어요. 예빈이가 할머니한테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밥상을 계속 차리는 것뿐이겠구나. 요리를 다 하고 밥상에 앉아 예빈이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예빈이가 밥을 먹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울지도 않았고 반찬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예빈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해줄게. 예빈이는 조용히 내 옆에서 그릇을 닦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예빈이가 부엌에 서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요리 노트를 이리저리 넘기다가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응. 예빈아? 예빈이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조금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떡 만들어 드릴까요? 나는 순간 손을 멈추고 예빈이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잖아요. 콩고물 묻힌 인절미 매번 직접 만들어 주셨고, 저도 할머니랑 같이 만든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엔 우리 둘이 만들어서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나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예빈이는 할머니를 기다리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돌아와 밥을 차려주길 바라며 밤마다 부엌을 서성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하다니 나는 조용히 예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참 좋아하셨지. 우리 예빈이가 직접 만들어 드린다면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예빈이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떡을 만들었어요. 예빈이는 조그만 손으로 찹쌀 반죽을 조물조물 빚으며 열심히 모양을 잡았어요. 나는 옆에서 아이를 도와주며 콩고물을 곱게 갈아 준비했어요. 찜기에 올려 쪄낸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떡을 콩고물에 굴려 완성했어요. 마지막 한 조각을 접시에 담으며 예빈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거 좋아하실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예빈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떡 한 조각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아내에게도 꼭 전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예빈이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더니 살며시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우리 둘이 만든 떡이에요. 꼭 드세요. 나는 그런 예빈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따뜻한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거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 집 식탁의 한쪽 자리에는 여전히 아내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빈이는 그 자리를 보며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밤마다 부엌에 서 있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예빈이는 나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할머니가 남긴 레시피를 보며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는 예빈이에게 물었어요. 예빈아, 이제 요리하는 거 재미있지? 예빈이는 조그맣게 웃더니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요리해줄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우리 예빈이가 커서도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나는 조용히 예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오늘도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은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빈이는 할머니를 잃었지만 그녀가 남긴 따뜻한 밥상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밥 한 끼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요. 그 한 끼가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오래도록 남을 따뜻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오늘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